근데 여러분들에게 좋은 소식을 하나 알려주자면 철수야, 저 옆반에 영희는 공부도 잘하고 구조가 여러 가지입니다. 설명하는 글은요, 설명하는 방법에 따라 구조가 여러 가지입니다. 구조가 여러 가지입니다. 오늘 선생님하고 함께 살펴볼 글은 비교와 대조의 설명 방법이 아닌 구조가 여러 가지입니다. 구조가 여러 가지입니다. 구조가 여러 가지입니다. 구조가 철수야.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좋은 소식을 하나 알려주자면 주장하는 글은 이렇게 하나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설명하는 글은요, 설명하는 방법에 따라 구조가 여러 가지입니다. 비교 대조의 구조를 갖췄다면 이런 모양일 테고요. 오늘 선생님하고 함께 살펴볼 글은 비교와 대조의 설명 방법이 아닌 또 다른 설명 방법으로 쓴 글이에요. 즉 구조가 다른 글이겠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책 101쪽을 한번 펴보도록 할게요. 어머나 세상에 또 글이 나왔네요. 우리 글 나오면 이제 거의 기계처럼 생각을 해야 됩니다. 뭘 파악하기 위해서? 주제. 알죠? 주제를 파악하는 방법 무엇이었는지 한 번만 더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제를 파악하는 방법. 제목, 보고 짐작, 문단 나누고 문단별 중심 내용을 파악해서 중심 내용을 순서에 맞게 정리하면 글 요약하기가 된다고 했는데 여기서 잠시 이제 우리는 구조를 파악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요약할 때 꼭 표가 아니고 이렇게 구조에 맞게 간단하게 그림으로 표현해도 그림으로 정리해도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훨씬 더 주제가 한눈에 들어오겠죠. 자, 그 다음 어쨌든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된다면 글쓴이가 가장 전하고픈 중심 생각이 떡하니 보인다는 것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제목 세개의 탑이네요. 세 개의 여러 가지 탑에 대한 설명을 하는 글인가 봐요. 이미 답이 다 나온 것 같은데, 이미 주제를 파악한 것 같은데, 자, 여기 그림만 봐도 이제 나오죠. 이탈리아 피사의 사탑. 유명하죠. 약간 기울어진 탑. 에펠탑. 선생님 정말 좋아합니다. 사실 선생님 신혼여행을 파리 죄송해요. 너무 TMI였죠. 자, 여기 보면 동방명주의 탑도 있고 여러 가지 탑이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싶은 글인가 봐요. 자, 첫 번째 제목을 보고 짐작을 한번 해보자. 두 번째 방법 뭐였죠? 두 번째 방법은 문단을 나누어야 된다고 했어요. 무엇을 보고? 들여쓰기를 보고. 자, 들여쓰기가 몇 개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한 개, 두 개, 세 개. 그리고 쭉쭉 넘어가 보면 4개까지 있고 혹시나 뒤에 글이 더 이어지지 않네요. 다행이네요. 좀 짧은 글이었어요. 총 몇 개의 문단으로 이루어진 글일까요? 그렇죠. 1개, 2개, 3개, 4개의 문단으로 나누어진 글. 그 다음에 세 번째 방법 무엇이었죠? 각 문단별로 중심 내용을 파악해보는 것입니다. 글을 읽어야 되겠죠? 글을 읽으면서 문장 개수, 그 다음 그 문장들 중에 가장 중심의 문장만 찾으면 되겠죠?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단. 사람들은 다양한 목적으로 탑을 세웁니다. 탑을 그냥 만드는 게 아니었네요. 종교나 군사적인 목적으로 탑을 만들 뿐만 아니라 그 특정 종교를 뭔가 조금 더 신성시하기 위해서 탑을 높게 쌓거나 군사 목적이라고 하면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면서 적이 오는지 안 오는지 정찰을 하기 위한 목적이겠죠. 탑을 만들 뿐만 아니라 무엇인가를 기념하려고 탑을 짓기도 한대요. 대한민국 정부 수립 100주년 이런 식으로 하면 탑을 높게 세운다거나 그렇겠죠. 자, 세계 여러 도시에 있는 유명한 탑을 알아봅시다. 문장 몇 개입니까? 하나, 둘, 셋. 세 개의 문장 중에 가장 중심 문장, 나머지 문장들을 포함하고 대표하는 문장, 즉
가장 이 글쓴이가 말하고 싶은 문장 무엇인 것 같나요? 첫 번째 문장이 이 문단의 중심 문장이라고 생각하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첫 번째 문장은 두 번째 문장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죠. 하지만 이 글쓴이가 다양한 목적으로 탑을 세운다는 것을 말하고 싶어서 이 문단을 만들었을까요? 그건 아닌 것 같죠? 바로 세 번째 문장이 중심 문장이자 중심 내용이겠죠. 앞으로 난 이 얘기를 할 거야. 지금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탑이 있다는 것을 설명을 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세 번째 문장이 나머지 두 문장을 대표하는 문장, 즉 중심 문장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문단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탈리아 토스카나주에는 피사의 사탑이 있습니다. 피사의 사탑이 있대요. 친절한 그림 한번 살펴보면서 피사의 사탑은 종교 목적으로 만들어졌답니다.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네요. 55m의 높이로 세운 이 탑은 완성한 뒤 조금씩 한쪽으로 기울기 시작해 그렇죠. 현재의 모습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 아슬아슬한 모습은 눈길을 많이 끕니다. 신기하죠? 기울었는데 쓰러지지 않고 계속 이렇게 있으니까요. 인증샷도 이렇게 많이 찍던데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받치는 느낌으로 그죠? 자, 여하튼 두 번째 문단 몇 개의 문장? 4개의 문장으로 이루어진 문단. 이 문단에 있는 문장들 중에 가장 중심 문장은 몇 번째 문장? 그렇죠. 첫 번째 문장입니다. 왜냐하면 피사의 사탑이 있어요. 그거에 대한 자세한 설명들을 막 하죠. 그래서 첫 번째 문장이 나머지 3개의 문장을 모두 포함하는 중심 문장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문단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볼게요. 프랑스 파리에는 에펠탑이 있죠. 유명한 에펠탑. 선생님이 좋아하는 에펠탑. 에펠탑은 1889년 지금 거의 100년? 130년이 넘었네요. 와, 대단하다. 자, 에펠탑은 1889년에 프랑스 혁명 100주년을 기념해. 이 탑은 기념을 하기 위해서 세운 탑이었군요. 새로 알게 된 사실이었습니다. 그냥 멋있으려고 세운 줄 알았어요, 이때까지. 자, 에펠탑의 높이는 324m. 서울의 63빌딩이 230m 정도 되니까 그거보다 한 100m 더 높다고 봐야 되겠네요. 대단합니다. 그것도 130년 전에. 해마다 세계 여러 나라에서 수백만 관광객이 찾을 만큼 유명하지요. 현재는 파리뿐만 아니라 프랑스 전체를 상징하는 건축물이기도 하죠. 우리 그 길 가다가 보면 그 빵집 있죠? 빠땡 바게트에 이 탑이 있던 기억이 나는데. 여하튼 자, 세 번째 문단은 몇 개의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나요? 자, 그림 때문에 길어 보였지만 사실 4개의 문장으로 이루어진 그림입니다. 이 중에 중심 문장 무엇이죠? 그렇죠. 첫 번째 문장이죠. 에펠탑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주죠. 나머지 3개의 문장은 첫 번째 문장에 포함되는 뒷받침 문장들이고 첫 번째 문장이 중심 문장. 자, 마지막 4번째 문단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탑이 있을까요? 중국 상하이에는 높이가 더 높아 468m인 동방명주 탑이 있대요. 동방명주 탑. 동방에 밝은 구슬이란 뜻이에요. 실제로 이렇게 구슬이 막 있죠. 동방명주 탑. 이 탑은 1994년에 방송을 송신하려고 방송 때문인 것 같네요. 어쩐지 여기 위에 보면 다른 탑과 다르게 좀 안테나 같은 게 좀 보이죠. 그쵸? 자, 방송을 송신하려고 세웠대요. 자, 두 번째 문장. 동방명주탑은 동방명주탑은 높은 기둥을 중심축으로 하여 구슬 3개를 꿰어놓은 것 같은 독특한 외형 때문에 동양의 진주, 구슬이 아니라 진주라고 불린다고 합니다. 별칭이겠죠. 문장 몇 개인가요? 3개입니다. 첫 번째 문장이 중심 문장이겠죠. 동방명주탑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주는 나머지 2개의 문장. 우리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가요? 그렇죠. 글을 읽고 각 문단의 중심 문장, 중심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이거 왜 하죠? 전체 글의 무엇을 파악하기 위해서 주제를 파악하기 위해서 이렇게 정리를 하는 거예요. 자, 중심 문장을 파악했다면 우리 이제 뭐 해야 되죠? 각 중심 문장을 순서에 맞게 정리하면 됩니다. 즉 무엇을 해줘요? 요약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지금부터는 그냥 단순히 순서대로 정리만 하는 게 아니라 글의 구조에 맞게 훨씬 더 보기 좋게 정리를 하면 좋겠다고 했어요. 근데 이 글의
구조를 우리가 아직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뒷장 넘기면 어머나 세상에 순서대로 정리를 해주셨지요. 너무 친절하게도. 우린 앞에 무엇만 붙여줄까요? 1문단, 2문단, 3문단, 4문단만 표시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무엇을 해야 되죠? 그렇죠. 우리 요약한 이 긴 글을 단 4개의 문장으로 요약했죠. 이 4개의 문장 중에 가장 중심이 되고 가장 대표를 하고 모든 것을 포함하는 문장 하나를 골라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게 무엇이었어요? 주제죠. 자, 첫 번째 문단의 중심 내용일까요? 두 번째 문단의 중심 내용일까요? 세 번째 문단의 중심 내용일까요? 네 번째 문단의 중심 내용일까요? 딱 봐도 첫 번째 문단의 중심 내용이 이 글 전체의 중심 내용인 주제인 것 같죠? 세 개의 유명한 탑들. 두 번째 문단은 그냥 이탈리아의 피사의 사탑. 세 번째 문단은 프랑스의 벨탑. 네 번째 문단은 상하이의 동방명주탑이기 때문이죠. 너무나 쉽게 우리가 주제를 파악했는데 왜 이렇게 쉽게 주제가 파악이 되냐면요. 사실 이 글의 설명 방법이 어렵지 않은 설명 방법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흔히 일상생활 속에서 상대방에게 무언가를 설명할 때 쓰는 방법이라는 거죠.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글의 구조라는 것입니다. 무엇일까요? 여기 한번 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문단은 설명하려는 대상인가요? 설명하는 대상의 예시인가요? 그렇죠. 설명하는 대상입니다. 세 개의 유명한 탑들. 어떤 탑들이 있는데 예시를 알려줘.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문단은 유명한 탑들에 대한 예시죠. 즉, 이 글 어떠한 설명 방법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 좋을까요?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아 설명했나요? 비교와 대조의 방법? 아니었죠? 공통점도 없었고 뭐 차이점도 없었어요. 그냥 탑이라는 거에 대한 계속된 설명이었죠. 전체를 여러 부분으로 나누어서 설명했나요? 동방명주 탑이 있습니다. 아랫부분은 어떻고 중간 부분은 어떻고 윗부분은 어떻고 부분별로 설명했나요? 그렇지 않아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같은 것끼리 묶어서 설명했나요? 그런 것도 아닌 것 같고 네 번째를 보면 설명하는 대상의 특징을 나열하였답니다. 그쵸? 세 개의 유명한 탑들을 첫 번째 탑, 두 번째 탑, 세 번째 탑 나열해서 설명을 한 방법이죠. 즉 이러한 설명 방법을 앞으로 우리는 무엇이라고 한다고요? 열거라고 할 거예요. 나열한다고 했죠. 그 열과 이 열거의 열은 똑같습니다. 열거는 표현하려는 대상이나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려주는데 좋은 방법이에요. 구체적, 다른 말로 자세히 알려주는데 좋은 방법이죠. 이렇게 나열하면서 설명하는 방법 열거입니다.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세계의 유명한 탑에 대한 설명을 하고 싶은 이 글. 피사의 사탑도 파리의 에펠탑도 상하이의 동방명주 탑도 있어야 하고 나열을 한 글입니다. 구름공책을 펴서 열거의 구조에 대한 정리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쓸게요. 열거 괄호 열고 나열하는 것이죠. 열거의 구조를 갖춘 글입니다. 선생님과 함께 한번 해볼게요. 열거를 할 때는 설명하는 대상 하나 먼저 1번 보통 첫 번째 문단 네모를 한번 그릴게요. 이번에는 설명의 대상이라고 쓰고요. 보통 이 대상이 주인공이니까 이게 보통 주제인 문단이 됩니다. 이 속의 중심 내용이 주제가 되겠죠. 자, 그 다음 이 설명의 대상에 대해서 계속 첫째, 둘째, 셋째 해서 나열해서 설명을 해주기 때문에 간단하게 3개 정도로만 예시자료니까요. 표현을 해줄게요. 네모 역시 3개 쓰고요. 여기는 예시 1, 여기는 예시 2, 여기는 예시
3 더 나열을 해도 되겠죠. 이게 바로 두 번째 문단이 될 수도 있고 세 번째 문단, 네 번째 문단이 쭉쭉쭉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어떠한 방법의 설명 방법, 열거의 설명 방법이라는 것이죠. 물론 여기도 마지막 문단은 무엇으로 마무리 지을 수 있을까요? 그쵸? 바로 정리하는 문단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좀 눈치가 빠른 학생들은 이 구조와 좀 비슷한 구조를 지난 국어 시간에 했던 기억이 날 거예요. 바로 무엇이죠? 이거죠. 우리가 배웠던 주장하는 글의 구조 또한 이 주장 의견에 대한 근거들을 어떻게 한 구조예요? 나열을 한 구조라는 것을 한눈에 확인할 수가 있죠. 주장하는 글은 근거를 나열한, 근거를 열거한 방법을 썼구나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다 이어지는 내용들이죠. 자, 마무리하기 위해서 103쪽 한번 펴보시고요. 방금 우리가 읽었던 세 개의 탑이라는 글, 어떠한 방법으로 설명한 글이었죠? 어떠한 구조를 갖춘 글이었나요? 그렇죠. 열거의 방법으로 설명한 글, 열거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글의 구조, 어떠한 모양을 갖추고 있어야 될까요? 붙임딱지 11번 한번 재빠르게 펴보도록 합시다. 이거 펴기가 어려워서 선생님하고 같이 한번 볼게요. 뒤에서 거꾸로 순서예요. 순서는 거꾸로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1. 순서대로 나가나? 나옵니다. 이 붙임딱지를 지금 여기 점선을 따라서 먼저 선생님이 찢어보도록 할게요. 접고 찢어야지, 안 그러면 이게 여기 안쪽까지 침범을 하더라고요. 선생님처럼 이렇게 천천히 찢습니다. 잘하고 있어요. 예! 다시 103쪽으로 넘겨서, 자, 이 글의 구조 이 모양이었나요? 요 모양이었나요? 이 모양은 어떤 글의 구조였죠? 열거. 요 모양은 어떤 글의 구조? 비교와 대조의 구조죠. 세 개의 탑, 어떠한 구조를 갖춘 글이었더라? 열거의 구조를 갖춘 글이었으니 당연히 이것이죠. 자, 이거 가운데 공기방울 안 생기게 판판하게 잘 붙였다면 지금부터 선생님하고 같이 한 번 더 정리를 해봅시다. 앞으로는 글을 요약해서 순서대로 정리할 때 이렇게 그냥 1, 2, 3, 4 순서대로 해도 되지만 조금 더 글의 구조에 알맞게 정리하면 더 좋겠다고 했어요. 여기에 들어갈 문단이 첫 번째 문단이죠. 같이 한번 써줍시다. 여기는 2, 3, 4문단일게요. 첫 번째 문단의 중심 내용 무엇이었죠? 여기. 두 번째 문단 무엇에 대한 내용? 피사의 사사. 세 번째는 페리스의 에펠. 네 번째는 상하이 동강민주였죠. 재빠르게 써보도록 합시다. 하나, 둘, 셋. 재빠르게 써봤습니다. 좀 빨리 쓴다고 글씨가 안 이쁘게 된 점은 조금 양해를 구하도록 할게요. 자, 보면 알겠지만 어떠한 구조로 이루어진 글? 열거의 구조로 이루어진 글이죠. 그냥 순서대로 내용을 정리하고 요약하는 것보다 이렇게 구조에 맞게 정리하면 한눈에 이 글이 무슨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지도 알 수 있으니 당연히 주제는 무엇인 걸 뻔히 알 수가 있어요. 이 앞에 있는 이것은 주제라는 것을 이렇게 바로 보이잖아요. 나머지는 뒷받침 문단이라는 것까지도요. 여기 한번 써보도록 합시다. 이게 바로 주제고요. 나머지가 뭐예요? 뒷받침 내용인 이 세 개의 여러 탑에 대한 예시였죠.
자, 오늘 국어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국어 시간에는요. 여기 똑같은 글이네요. 글을 보고 오늘까지 배웠던 글의 구조들 바탕으로 요약해서 정리하고 주제 한 번 더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았고요. 다음 국어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